네, 안녕하세요. 리타이사이트의 김혁입니다. 오늘 2월 강의를 시작할 건데요. 2월 강의 시작하기 전에 1월 달에 있었던 주요 이슈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잠깐 드릴 건데, 1월 달에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죠. 글로벌 시장이 미국 시장도 많이 빠졌고, 나스닥 특히 많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나스닥에 보면 빵 주식들이라고, 그런 넷플릭스 같은 것도 한 20, 30%씩 빠지고, 여러 가지 이제 작년까지는 없었던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12월 달에 저희가 이제 강의할 때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제 저희는 계속 미국 시장 계속 밀고 있었잖아요. 근데 12월 달에 저희가 이제 미국 시장 좀 줄이자. 이제 좀 고점인 것 같다. 물론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나가서 버블을 만들 수도 있지만, 본격적인 버블을 만들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은 한 1, 20% 정도로 보고 있고, 한 7, 80% 이상 여기가 고점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미 이제 1월 달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달에 난리였는데, 우리나라 시장도 폭락을 하고, 미국도 많이 폭락을 하고 해서 좀 헷갈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올해 바로 꺾이지는 않겠죠. 이게 장기 추세가 한 번에 꺾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연초에 이제 확 빠졌으니까 좀 반등했다가 또 빠지고, 반등했다 빠지고. 근데 올해는 결국 변동성이 되게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이런 과정을 거치고 하반기에 이제 고점을 뚫고 한번 버블을 만드느냐, 아니면 이런 급등락을 반복하다가 장기 추세를 깨고 아예 그냥 시장이 부러지느냐, 이건데 하반기에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지난달 또 큰 이슈가 이제 인플레이션이었죠.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제 결국은 인플레이션과 기업 실적의 싸움이에요.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2, 3년의 글로벌 금융시장은 결국은 인플레이션과 기업 실적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앙은행이 대응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죠. 하려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되게 불안해하는 건데, 왜 불안해하냐면 지금 고용이 거의 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물가를 잡겠다고 중앙은행에 나서게 되면 긴축이 생각보다 이전의 긴축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2013년이나 15년, 18년 이때의 어떤 연준의 어떤 긴축 속도나 강도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은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없었잖아요.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스무스하게 긴축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을 안 준 거예요, 별로. 그때 막 흔들리다가 다시 갔잖아요. 경기를 꺾진 않았죠.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1970년대, 80년대 이후로 처음으로 강력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광범위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이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실기를 할 가능성이 되게 높죠.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긴축을 어설프게 하다가는 인플레이션에 불을 붙여버리면 이게 정말 이렇게 큰 침체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과 같은 유동성을 풀어놓은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을 초기에 진압을 못하면 나중에 어떤 식으로 되냐면 굉장히 큰 침체가 와요. 경기 침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준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긴축 강도를 굉장히 강하게 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처럼 예전에 2018년이나 17년 긴축할 때에는 밸류에이션 자체가 그렇게 막 버블 수준은 아니었어요. 미국 증시도 그렇고 버블 수준은 아니었는데 지금은 거의 버블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연준이 어떤 행동을 할지가 이제 보이죠. 초기에 진압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올해인 거예요. 올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어떤 차이점을 좀 판단을 해서 올해 최소한 상반기는 조심하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 현재 잡히는 조짐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표상으로도 그렇지만 실제 이제 필드상에서 생활 물가라든가 밥상 물가라든가 식료품 물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확산이 오히려 되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공급망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미국 경제 전반에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임금 인상까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기업들도 단기적으로 보면은 비용이 많이 증가하니까 그거를 그 제품 가격의 전가를 못 시키는 기업들은 기업 실적이 확 나빠졌죠. 그런 주식들은 20, 30%씩 그냥 급락하는 거고,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이게 완전히 정가가 돼서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 몇 개나 될까? 제가 볼 때는 소수일 것 같거든요. 뭐 애플이나 뭐 구글이나 이런 뭐 아마존 정도, 요 정도일 것 같고요. 나머지는 사실은 그 비용 증가에서 완전히 정가를 시키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코카콜라라든가 뭐 이런 주식들이 강한 게 음식료나 필수소비재 같은 경우는 정가가 가능하거든요. 그쪽으로 지금 돈이 몰리고 있는 거고 빅테크 쪽은 팔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줄여 나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2월 달 저희가 스페셜 리포트는 뭐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양적 긴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지난번 보고서에도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아마 저희가 제일 먼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뭐 양적 긴축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기준금리를 0.25가 아니라 0.5나 0.75로 굉장히 큰 폭으로 첫 기준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슈가 되고 있죠 지금 현재. 양적 긴축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회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얘기가 다르죠. 유동성 자체를 쫙 늘려놓은 유동성을 줄여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양적 긴축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연준이 중앙은행이 긴축을 한다고 하면 보통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그 다음에 양적 완화 해놓은 부분을 이렇게 흡수하는 양적 긴축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두 가지 중에 기준금리 인상보다 양적 긴축이 타격이 더 커요. 원래 금융시장에. 그래서 양적 긴축은 좀 아직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얘기 나온 거 봐서는 한 6월 달 정도, 올해 6월 정도에 아마 시작할 가능성이 높고요. 빠르면은 3월 달 기준금리 인상하고 바로 시작할 가능성도 있어요. 4월 달에. 결론적으로 보면 올해 양적 긴축이 시작되면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2018년에 했던 양적 긴축과 다를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가 조건이 달라요. 가장 큰 차이는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없었고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연준의 태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018년에는 뭐 그냥 조정선, 그러니까 조정폭이라는 거는 고점 대비 20% 이내 조정폭에서 굉장히 급등락을 했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충격이 더 클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걸 한번 보실까요?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연준 자산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저희 보고서에 연준 자산은 이게 이제 연준이 양적 완화를 하면 유동성을 푸는 대신 뭘 갖고 오냐면 시장에서 채권을 갖고 오게 돼 있거든요. 국채라든가 MBS라든가 뭐 이런 걸 갖고 오게 돼 있는데 그래서 연준의 자산으로 잡혀요. 그래서 연준의 자산의 변화를 보면 이만큼이 돈이 풀린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자산이 늘어나는 거. 그러니까 연준의 자산이 늘어났다는 거 이만큼 자산을 사들이고 돈을 풀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준 자산의 흐름을 보면 돈의 흐름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만큼 이제 1차 양적 완화하고 2차 양적 완화하고 3차 양적 완화를 했죠. 양적 완화도 3번이나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하고 테이퍼링을 하고 이제 쭉 유지하다가 이때부터 양적 긴축을 한 거거든요. 이게 회색 영역이 돼 있는 게 양적 긴축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팬데믹 터지고 이렇게 쭉 올라갔죠. 근데 이 폭이 푼 자금이 거의 4조 달러를 풀었어요. 이때에 비하면 뭐 훨씬 더 많은 자금을 풀었죠. 풀고 지금 여기서 이제 양적 테이퍼링을 하고 있는데 하고 있다가 양적 긴축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자산 자체가 빠지게 되고 기준금리도 이때는 이제 기준금리를 미리 인상을 했었는데 지금은 좀 늦었어요.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하면서 양적 긴축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기준금리 인상하고 나중에 이제 좀 경기가 좀 꺾이면 꺾이겠죠. 그래서 시장이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유동성이 축소될 때는 뭐 경기가 이제 언제 침체될 거냐. 지금 현재 이제 컨센서스는 2024년 정도의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그거보다는 빠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긴축의 강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2024년이 아니라 2023년 또는 2022년 말, 저희는 올해 연말 정도,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맞다면 보통 주가는 6개월 정도 선행하기 때문에 뭐 연말서부터 만약에 경기 침체 들어간다 그러면 주가가 언제 고점을 치는 게 맞는 거죠. 올해 6월 정도에 또는 빠르면 3월 정도에 고점을 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이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버블을 한 번 더 붙인다면 경기 침체 시점이 내년이 아니라 2023년이 아니라 2024년이겠죠.
예, 그게 컨센서스예요. 현재 컨센서스는 그건데 저희는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가 좀 그건 항상 변하는 거니까 상황에 따라서 좀 기축 강도가 강해지면 컨센서스는 계속 앞당겨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저희가 금리 인상 시기를 그때 2024년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2022년 하반기 늦어도 빠르면은 상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컨센서스랑 되게 달랐잖아요. 근데 결국은 지나고 보니 결국은 저희의 말이 맞았던 게 이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경기 침체 시기도 시장을 2024년으로 보고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좀 너무 낙관적인 게 아닐까. 그 다음에 이제 요 긴축의 시기 동안에 뭐 달러 인덱스가 되게 중요하죠.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금융 지표 중에 중요한 것만 보고 있는 건데 달러 인덱스가 왜 중요하냐면 달러 인덱스는 달러 가치를 얘기하는 건데 달러 가치가 변함에 따라서 달러가 강세로 가면 신흥국 증시하고 원자재 시장에 되게 타격을 많이 주게 돼요. 그래서 자금도 이제 신흥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하게 되고 미국 국채 시장으로 많이 이동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달러의 가치의 변화가 되게 중요한데 예전에 2018년에 양적 긴축할 때 달러가 어땠나를 보면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강하게 올랐죠. 예. 달러 강세였었어요. 물론 이제 테이퍼링 할 때 그 초강세를 한번 보였고요. 그 다음에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양적 긴축을 할 때 이제 달러 강세가 2차로 이루어졌죠. 지금 현재 테이퍼링 시작할 때 달러 강세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예전에는 테이퍼링을 하고 양적 긴축을 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렸었어요. 3년 정도. 걸렸기 때문에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했던 거고요. 지금은 이 테이퍼링 시작하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하고 양적 긴축이 동시에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저희는 달러는 굉장히 강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추세적으로. 단지 이제 달러가 105까지 갈 거냐 과거처럼 105까지 수준까지 갈 거냐 뭐 100 정도 이하에서 멈출 거냐는 이제 유럽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ECB가 같이 긴축을 하면 이 레벨 자체가 뭐 105까지는 안 갈 것 같고 100에서 105 사이일 것 같고요. 만약에 ECB가 지금처럼 지금 이제 약간 ECB도 긴축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긴축을 못할 가능성이 있죠. ECB 같은 경우는. 근데 왜냐면 거기는 약간 일본화가 진행이 돼서 지금 긴축을 일본하고 유럽은 세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 이 경제가 받쳐주지 못하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저희는 약간 달러 강세 추세가 이 양적 긴축이 일어나는 이 시기 동안 어떻게 보면 2023년, 4년까지도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좀 길게 요 긴축이 이제 초반에 많이 이루어지겠죠. 초반에. 그래서 2023년까지 달러는 강세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달러가 이렇게 강하게 가면 뭐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신흥국 증시 전체적으로 타격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원래는 원자재도 타격을 받는데 최근에 이렇게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신흥국 증시는 타격을 받았는데 원자재는 타격을 별로 안 받았잖아요. 그건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강해서 그래요. 그래서 원자재는 약간 비껴가고 있고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이렇게 긴축을 세게 하게 되면 나중에 인플레가 잡힐 거 아니에요. 잡히고 나면 이제 원자재가 좀 많이 빠지겠죠. 예, 달러 강세 때문에. 그런 사이클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지표가 국채금리인데요. 미국의 국채금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달러 가치, 그 다음에 미국의 금리,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변수인데 금리는 어땠나 이렇게 보니까 금리는 특별히 양적 긴축과 큰 차이는 없었죠. 이렇게 크게 뭐 특징은 없었는데 이 보시면은 양적 긴축 초반에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중반서부터 확 꺾였죠. 이런 흐름을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양적 긴축 물론 여기서 이제 테이퍼링 시작되고 좀 반등을 했지만 뭐 여기서는 크게 변화는 없었고요. 양적 긴축을 할 때는 금리가 일단 급등을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양적 긴축 얘기 나오니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1.9% 거의 2% 가까이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유동성이 줄어드니까. 달러 유동성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금리는 오르는 거예요. 오르는데 금리가 아까 달러처럼 계속 오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올랐다가 그 다음에 확 꺾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 양적 긴축에 따라서 경기가 꺾이게 되면 그 다음에 금리는 확 꺾이게 돼요. 주식시장도 박살이 나고. 이렇게 전환이 되는데 이 시기가
저희가 지금은 이제 양적 기축 들어가니까 이제 달러 이렇게 금리가 지금 급등하고 있고요. 2%까지 올라서 여기까지 올라왔죠. 올라온 상태고 이게 이제 긴축이 시작되면 이게 계속 올라가다가 언제 꺾이냐면 미국의 경기 침체가 시작되는 게 보이면 꺾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약간 주식시장이 꺾이는 주식시장이 약세장으로 가는 것과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꺾여서 내려가는 그 시점이 거의 비슷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안에 저희 판단으로는 만약에 연말에 경기 침체가 시작된다고 보면 내년에 연말서부터 이제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보면 보통 이제 올해 6월, 7월 정도에 주식시장도 이제 약세장으로 본격적으로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렇게 되면 이제 금리도 한 10년물 국채 금리 기준으로 좀 2%인데 거의 1.9에서 2%인데 한 2.3%나 2.5% 저희가 이때부터 얘기했잖아요. 2.5% 정도까지 갈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2.5% 정도까지 간 다음에 여기서 꺾일 가능성이 높죠. 예. 만약에 금리가 2.5% 정도 가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장기채를 살만해요. 예. 굉장히 메리트가 있거든요. 예. 채권으로 보면 채권은 가격과 금리가 반대이기 때문에 이때가 고평가고 이때는 거의 저평가 수준이에요. 2.3%, 2.5% 정도 레벨이. 과거처럼 뭐 3%로 넘어갈 수도 있죠. 여기서 더 갈 수도 있는데 인플레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는 영역이에요. 채권은. 그렇게 보면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주식이 투자한 대규모 자금 입장에서 보면 금리가 2.5%까지 올라와 주면 채권이 굉장히 매력적이네. 그리고 머니무브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에서 많이 먹었던 자금들이 본격적으로 장기채 시장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아마도 올해 6월에서 하반기 정도에 오지 않을까. 만약에 그게 늦게 온다면 경기 침체 늦게 오는 거고요. 경기 침체 사인이 보이면 아마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지표는 기업 실적이에요. 기업 이익이 전망치가 이렇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확 꺾이는 꺾이는 시기가 이제 보이는 시기거든요. 그게 보이니까 꺾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타이밍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을 팔고 채권 시장으로 이동하는 큰 자금들이 이동하는 시기가 될 것 같고요. 그게 저희는 이제 올 6월에서 하반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미국 시장은 부러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급락하면 또 급등하고 급락하면 급등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그때 이제 미국 금리가 2.2%에서 2.5% 정도 오른 상태에서 확 부러지는 게 보이면 이제 그때 머니무브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때는 정말 미국 주식을 다 파셔야 돼요. 예, 미국 기업 실제 꺾이고 저희가 아마 코멘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도 이제 미국 주식 비중이 거의 40% 있다가 지금 28%까지 떨어졌거든요. 많이 줄여놨는데 아마 이 시점이 되면 이게 확인이 되면 아마 거의 한 20% 미만으로 비중을 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변수는 위험 선호 지수인데요. 위험 선호 지수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리스크 지표잖아요. 위험 선호 지수가 상승한다는 건 이렇게 상승한다는 건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든가 원자재라든가 뭐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위험 자산 선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위험 선호 지수가 내려온다는 건 위험보다는 안전 자산을 선호한다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이 2018년에 이 양적 긴축을 했을 때 보시면은 이 위험 선호 지수가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유동성이 빠져나가니까 이제 위험 자산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인이 되게 중요하다. 이게 이제 이거하고도 많이 연관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위험 선호 지수가 굉장히 급락했다가 그러니까 이때 팬데믹 때였죠. 완전히 박살났다가 그 다음에 위험자산 선호했다가 지금 약간 꺾이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는 이제 장기 추세만 보여드려서 그런데 이게 약간 이제 크로스가 거의 나고 있어요. 지금 꺾이고 있는 상황이라 변곡점이라서 여기서 이제 변곡점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이 높죠. 위험 선호 지수가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 초기에는 위험 선호 지수가 꺾이는 초기에는 신흥국 증시가 먼저 타격을 받고요. 왜냐하면 더 위험하니까. 그다음에 하이힐드 채권이 타격을 받아요. 채권 시장에서는. 약간 정크본드 같이 이제 약간 위험한 채권들이 먼저 타격을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확 꺾이게 되면 본격적으로 꺾이게 되면 이제 미국 증시도 타격을 받아요. 미국 증시보다 미국 국채를 선호하게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 단계는 아닌데 지금은 이제 약간 신흥국 증시나 하이힐드 쪽에서 먼저 빠져나오는 단계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꺾이는 게 보이면 이제 미국 증시에서도 빠져나와서 미국 국채 시장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자산이 미국 국채니까 그런 식으로 좀 전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양적 긴축 시기에 위험 선호 지수는 이렇게 우하향하지 않을까. 이런 우하향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펀드에서 내가 운영하는 자산에서도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이 있으면 안전 자산은 채권이나 현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이나 현금을 조금 이때를 대비해서 좀 늘리는 전략이 맞다. 그러니까는 뭐 타이밍은 모르겠어요. 타이밍은 단기 타이밍은 뭐 급락했을 때 늘리면 안 되겠죠. 좀 반등할 때마다 좀 차익 실현하고 많이 남은 건 실현하고 현금을 좀 비축하는 또는 장기 채권보다는 이제 약간 단기 채권이 거의 현금성 자산이니까 현금을 좀 비축해 놓으면 이때 기회가 올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그렇게 위험 관리, 그 다음에 내가 수익을 냈으면 수익을 낸 걸 좀 챙겨두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증시의 밸류에이션을 한번 볼까요? 과거 2018년에 아까 요 시기거든요. 요 시기에 미국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이게 이제 마켓 PER이고요. 요게 17배 라인이고 요게 평균이거든요. 17배 라인, 24배 라인이 고점 라인, 그다음에 10배 라인이 이제 저점 라인인데 10배 라인은 잘 안 내려오죠, 웬만하면. 2008년 금융위기 때 한번 내려왔고요. 그 이후로는 거의 이 라인을 터치한 적은 없고요. 요 중간 라인하고 상단 라인인데 지금 현재는 22배 뭐 상단 라인이죠. 지금 현재는 상단 라인이고요. 요때 2018년 같은 경우는 중단 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켓 PER이 17배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비싸다고 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여기에 붙어야 비싼 거고요. 여기에 붙어 있으면 좀 페어한 데서 약간 고평가된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20배가 넘었기 때문에 지금은 한 30-40% 정도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라인에 와 있어서 지금 이때랑 이때는 다른 거죠. 지금이랑 2018년은 다르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이게 밸류에이션이 다르다는 건 반응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유동성 충격이 주식의 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건가는 결국 밸류에이션이 달려 있거든요. 근데 밸류에이션이 충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밸류에이션 와 있다. 이게 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S&P 500 한번 볼까요? S&P 500과 미국 그 양적 긴축 기간에 어떻게 움직였나를 보시면 쭉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쭉 오르다가 이때 이제 양적 긴축할 때 보시면 아마 지금은 요 단계인 것 같은데요. 요 단계. 급락했다가 또 급등했다가 또 급락했다가 또 급등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변동성인데 고점은 거의 뭐 뚫지 못하고 있죠. 계속 박스권식으로 해서 굉장히 크게 출렁거리는. 지금 요 단계라고 보시면 요 단계가 남을 수 있어요. 약간 이제 실제로 양적 긴축할 때 규모가 예를 들면 뭐 시장에서 한 500억 불 예상을 했는데 월 이게 뭐 1,500억 불을 한다 이렇게 막 나올 수도 있잖아요. 생각보다 강할 수 있잖아요. 강하면 이런 식으로 쇼크를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흔들고 갈 거냐. 일단 팬데믹이었으니까 요거는 빼고요. 갈 거냐 아니면 흔들고 부러질 거냐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건데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좀 요때 모양보다는 여기서 하나로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현재가 양적 긴축이 이때부터 요때 양적 긴축을 잠깐 했지만 제대로 회수를 못했어요. 그리고 또 늘렸기 때문에 2008년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돈을 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크게 의미 있는 양적 긴축을 한 적이 없거든요. 요때는 하다 말았죠. 팬데믹 때문에 하다 말았고 안 했으면은 이렇게 양적 긴축을 했을 텐데 하다 말았기 때문에 이때랑 좀 다르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이렇게 될까 아니면 뭐 이렇게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될까 생각을 하면 저희는 이런 형태보다는 이렇게 반등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하락 추세로 접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고 있습니다. 현재 시나리오는 바뀔 수 있어요. 여러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빨리 잡히고 뭐 연준이 긴축을 이렇게 세게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면 상황이 바뀔 수 있어요. 좀 어느 정도 조정하고 그 다음에 또 갈 수 있죠. 근데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시나리오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흔들다가 결국은 하락 쪽으로 접지 않을까. 이때부터 이때까지의 상승 이게 이제 거의 버블 수준에 와 있었기 때문에 이때 적정 수준이었고 버블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게 저평가였고요.
그렇죠? 이게 저평가였고 적정이었고 버블 수준이잖아요.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요때 당시에 보시면 양적 긴축을 했을 때 2018년에 보시면은 미국은 여기서 왔다 갔다 했지만 국내 증시는 계속 우하향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달러 강했죠. 그 다음에 위험 선호 지수 완전 꺾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 힘을 못 썼어요. 완전히 힘을 못 쓴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국내 증시는 약간 이제 고평가로, 이때도 고평가였거든요. 고평가로 갔다가 지금 박살나고 있는 거죠. 1차로. 박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번 들어 올리겠죠. 여기서 뭐 많이 들어 올리면 3,000까지 들어 올릴 수도 있어요. 원래 이제 왜냐하면 3,300에서 거의 2,600까지 지금 급락한 상황이라서 분명히 되돌림이 있겠죠. 3,000 정도나 뭐 많으면 3,100 정도까지 되돌림이 있을 수 있는데 없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좀 이격 좁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하는, 미국이 반등할 때 우리도 좀 반등해줬다가 근데 3,000을 잘 못 넘을 가능성이 높죠. 저희가 볼 때는 3,080선이 되게 중요한 선이라 그랬잖아요. 저번에 기술적 분석 해줄 때. 그 라인을 넘어서기는 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양적 긴축 시대에 들어가면 뭐 달러도 강세, 위험 선호 지수 하락의 추세, 그 큰 추세가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이걸 이렇게 뚫고 가기는 어렵다고 보면 보통 빠진 거의 절반, 3,000 언저리나 이 정도 선까지 반등해주면 아주 해피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우하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좀 반등하다가 더 빠졌다가 올라올 수도 있고요. 근데 결국은 이 상태에서 빠지면 뭐 이때가 이제 저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그 지표는 수출 지표예요. 우리나라 이제 월별 수출액이 지금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이렇게 반등하고 나서 수출 지표가 꺾이게 되면 이제 수출이 악화되면서 같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같이 내려오게 되면 한 2,200, 300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2,200, 300 정도가 완전 저평가 구간이거든요. 저평가 구간까지 보통 내려와야지 올라가기 때문에 시장이 2,200, 300까지 일시적으로 이렇게 쭉 약세장이면 그 정도까지 내려오는 게 약세장인 거죠. 그래서 2,200, 300까지도 이번에 반등하고 나서 다시 밀릴 때는 2,200, 300까지도 보인다. 이 시나리오가 맞다면요. 이게 시나리오 틀리면 이제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막 숏을 걸거나 이러시면 안 되고요. 저희는 계속 추적해서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한 게 이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달러는 강세를 보일 것 같다. 양적 긴축 기간 동안에. 그 다음에 국채금리는 양적 긴축 영향으로 좀 오르다가 이제 경기가 꺾이는 신호가 보이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10년물 국채금리가 크게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간다? 이러면은 올 6월 이후로도 올라간다 그러면 미국의 경기 침체가 내년이 아니라 시장의 현재 컨센서스처럼 2024년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더 긍정적인 신호예요. 금리는 올라 있지만. 그 다음에 양적 긴축은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강화하기 때문에 글로벌 주식시장하고 원자재 가격의 하방 압력이 되게 강해진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신흥국 되게 약해졌고 그 다음에 미국도 지금 약해지고 있는데 원자재는 아주 강하죠. 이거는 이제 인플레가 완전 강해서 그런 거고요. 결국은 이 미국의 국채금리가 꺾이는 시점이 원자재 가격이 꺾이는 시점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자재는 올 한 6월에서 7월 저희 시나리오라면 그때가 거의 피크지 않을까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증시처럼 고평가된 시장일수록 양적 긴축에 따른 충격이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